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드림그룹 47층 대표실에서 채화영의 손목에 30년간 이 방에서 명령을 내리던 여자가 이 방에서 체포됐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 감금상해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채화영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채화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강혁이 한 짓이에요. 그자가 단독으로 한 거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가 검찰에 자수해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채화영 씨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고요. 채화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대표실에 울렸습니다. 채화영이 끌려나가며 복도에 절규를 퍼부었습니다. 배신자. 30년 먹여 살린 개가 주인을 물었어. 그 목소리가 드림그룹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채화영은 엘리베이터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안실 모니터에 푸른 불빛이 채화영의 창백한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강혁이 금고를 열고 서류를 챙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리모컨을 움켜쥔 채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며 내뱉었습니다. CCTV 다 봤어. 금고를 열고 서류를 챙기고 그 변호사한테 넘기는 것까지 전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아래 이강혁은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주인의 명령에 따라 달려온 발이 처음으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년간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채화영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이 보안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은 왜 30년을 버티다 이제야 배신한 걸까요? 그리고 30년간 그가 품고 있던 증거들은 어떻게 오장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은 한 남자의 사랑이 증오로 뒤바뀐 순간, 바로 그 균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강혁은 30년간 채화영의 그림자였습니다. 드림호텔 복도를 걸을 때면 언제나 채화영보다 반보 뒤에 섰습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돌리기 전에 시선의 방향을 읽었고 입을 열기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매서운 눈빛 뒤에 숨겨진 것은 오직 한 가지.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30년 전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스타 탤런트 시절의 채화영은 무대 조명 아래 눈이 부셨습니다. 매니저 보조로 들어온 22살의 이강혁은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채화영이 처음으로 이강혁에게 말을 건넨 것은 비가 쏟아지던 촬영장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이강혁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쓸모없이 서 있지 말고 차 빼와. 그 한마디가 이강혁의 30년을 결정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곁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달려왔습니다. 채화영이 명령하면 실행했습니다. 지우라고 하면 흔적까지 없앴습니다. 정숙희를 별장에 가둔 것도 이강혁의 손이었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도망칠 때 이강혁은 뒤를 쫓았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정숙희의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하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시킨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장으로 돌아온 이강혁에게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손톱을 다듬으며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처리됐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흔적 없지? 알겠습니다. 채화영은 그제야 이강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없었습니다.
도구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요. 하지만 사랑은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마저 자신을 향한 신뢰라고 착각했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건 강남봉이라는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산업 디자인과 교수라는 직함을 단 중년 남자가 드림그룹 자문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이강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채화영의 사무실에 들어서던 이강혁이 문 너머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봉씨,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진짜 다 잃을 것 같아요. 강남봉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이강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이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강혁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눈물이 방금 만난 남자의 어깨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쇠꼬챙이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살인까지 불사하며 충성했는데 채화영은 자신에게 눈물 한 방울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봉 교수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화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시키는 것만 해. 이강혁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겁니까? 채화영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왜 궁금해? 감히 질투라도 하는 거야.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곁에 있었으면서 감히 질투를 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30년간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별장에서 정수키를 쫓던 밤, 주차장에서 오복기를 내려친 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니까. 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니까. 하지만 여신이라 믿었던 여자는 자신을 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에게 흘린 눈물이 이강혁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이강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30년간 만일을 대비해 모아둔 USB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사랑의 잔해가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이강혁을 해고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골프채를 바닥에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면서 사람 하나 못 지켰나. 당장 짐 싸게. 이강혁의 시선이 채화영에게 향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온 여자가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이강혁은 저를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강혁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겠다는 것은 필요하면 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한마디에서 30년간의 진실을 읽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부품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채화영이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킬 수 있는 건 네가 쓸모 있을 때까지야. 그걸 명심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쌍칼건도 빨리 정리해. 경찰 코기 전에 해외로 빼돌려. 사무실로 돌아온 이강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형광등빛 아래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30년간 채화영을 위해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강혁이 USB를 손에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간 개처럼 충성했는데 쓸모 없어지면 버리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보험은 무기가 됐습니다. 30년간의 충성이 30년간의 복수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날부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뒤에 숨겨둔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아온 자료들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육성 녹음 파일 17건, 정수키를 별장에 가둬라, 오복기를 처리해라, 오장미를 사고로 위장해 없애라. 최화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원룸에 울렸습니다. 이강혁은 재생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목소리에 복종했던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자금 계좌 이동 내역 사세건, 정수키의 감금 당시 별장 사진 23장. 이강혁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치 범죄 기록이군요. 외장하드 전체를 새 USB에 백업했습니다. 이강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화영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여자. 아버지를 잃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여자. 오장미라면 이 증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최화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장미뿐이에요.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 새벽이었습니다. 강백호의 차가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오장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최화영이 이강혁을 시켜서 보냈을 수도 있고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온 거예요. 위험하면 바로 빠져요. 정각 9시. 비상구 쪽에서 이강혁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천천히 걸어오는 이강혁의 눈빛은 형광등 아래에서 유난히 예리했습니다. 오장미가 차에서 내리며 이강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 오복기를 주차장에서 스패너로 내려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엄마 정수키를 절벽까지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강혁이 코트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최화영의 모든 범행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오장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간 최화영한테 충성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배신해요? 이강혁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사랑한 여자에게 개 취급당한 것이 이유의 전부예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 취급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주차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30년간 쌓인 상처였습니다. 오장미가 서류 봉투를 받아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증거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강혁이 봉투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비자금 계좌 내역, 별장 감금 사진, 오복길 사건 지시 기록, 트럭 돌진 지시 내역, 30년치입니다. 강백호가 봉투 속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쌍칼에게 오장미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는 지시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명령이 이 차가운 목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 목소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장미가 긴 침묵 끝에 이강혁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거래를 받아들일게요. 단, 면책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하는 거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강혁이 오장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오장미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아빠를 때릴 때 한 번이라도 망설였어요. 이강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망설이고도 멈추지 못한 게 더 잔인한 거예요. 알아요.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화영은 그 시각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실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이강혁이 사무실 금고를 여는 장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강혁이 강백호의 차 창문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 적에게 무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로 날 배신한 거야. 최화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강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CCTV 다 봤어. 금고를 열고 서류를 챙기고 그 변호사한테 넘기는 것까지 전부 봤다고. 드림호텔 뒷골목에 가을바람이 불었고 이강혁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군요. 최화영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30년을 내 밑에서 먹고 살아놓고 감히 나를 배신해. 이강혁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화영이 이를 갈며 쏘아붙였습니다. 사람 취급. 내가 뭘 했다고 사람 취급을 받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내 일이었어. 이강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쫓고 죽일 뻔한 것까지 전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봉 교수한테는 기대서 울더군요. 30년간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눈물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한테 흘리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최화영의 거친 호흡이 들렸습니다.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질투 때문이야. 고작 질투 때문에 30년을 배신한 거야. 이강혁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쓸모 없어지면 버리겠다는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30해를 바쳤는데 소모품이라니요. 최화영이 전화기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와. 그 증거 전부 회수해. 지금 돌아오면 어떤 일이든 해줄게. 이강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최화영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사무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야. 30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최화영은 발버둥 쳤습니다. 쌍칼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을 떠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사무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 빠져나가면서 줄을 다 끊어놨어. 30년간 전부 그놈한테 맡겨놨으니까. 실행자가 사라진 자리에 최화영은 무력하게 남았습니다. 최화영이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증거를 회수해야 해. 하지만 강백호를 추적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쌍칼의 부하들을 동원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무너지고 있잖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대창 회장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네. 무슨 일인가? 최화영이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최화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강혁은 배신했고, 쌍칼과의 연결은 끊어졌고, 마대창 회장은 의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혼잣말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내가 지켜. 이강혁이 배신했으면 이강혁을 먼저 무너뜨리면 돼. 최화영의 머릿속에 새로운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범행을 이강혁의 단독 범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마대창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강혁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안경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자가 횡령을 했다고. 최화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장 권한으로 해외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이동시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궁하니까 도망친 겁니다. 마대창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당장 경찰에 신고해. 최화영이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지시로 이강혁이 관리해온 비자금이 이강혁 개인의 횡령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최화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곁에 두었던 자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 심정이 어떻겠나. 최화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인데요. 연기였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연기력이 마대창 회장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스타 탤런트 출신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강백호의 사무실에서는 이미 증거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와 오태평이 양옆에 앉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오복길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 교통사고가 제일 자연스럽잖아. 오태평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오장미가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 목소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강백호가 오장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이 증거만으로도 기소에 충분해요. 오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아빠를 죽인 사람을 법정에 세울 거예요. 이강혁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화영이 마대창 회장에게 이강혁을 횡령범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이강혁의 행방을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이강혁 명의로 된 송금 기록이 발견됐고, 최화영이 사전에 심어놓은 가짜 증거까지 더해져 이강혁은 순식간에 횡령 용의자가 됐습니다. 이강혁이 빗속에서 공중전화를 잡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강혁은 마지막 수단으로 오장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최화영이 저를 횡령범으로 신고했습니다. 비자금 전체를 제 단독 범행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오장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강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최화영이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면 제가 넘긴 증거도 조작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오장미가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돕겠다는 약속은 한 적 없어요. 법이 판단할 거라고 했죠. 그 조건 기억하세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가면 최화영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겁니까? 오장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강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백호가 전화기를 넘겨받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 가장 확실한 반격은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수하세요.
검찰에 출두해서 최화영과의 공모관계를 상세히 진술하면 최화영의 단독 범행 주장이 무너집니다. 이강혁이 공중전화 수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자수하면 최화영을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강혁 씨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결합되면 최화영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오장미가 전화기를 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자수하면 당신도 감옥에 가요. 알고 있죠? 이강혁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간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오장미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요. 이강혁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강혁은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검찰청을 향해서요. 이강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30년간의 범행을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30년 전 최화영의 지시를 받아 정숙희를 별장에 감금했습니다. 정숙희가 출산한 쌍둥이 중 한 명을 빼앗아 왔고 정숙희를 절벽까지 추격했습니다. 이강혁의 진술은 6시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정숙희의 감금부터 쌍둥이 납치, 오복길에 대한 폭행과 교통사고 위장, 오장미를 향한 트럭 돌진 지시까지 최화영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모든 범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최화영의 단독 범행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그날 오후 최화영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드림호텔 대표실에서 최화영은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을 때 최화영은 무슨 일이냐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 감금상해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화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강혁이 한 짓이에요. 그자가 단독으로 한 거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가 검찰에 자수해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최화영 씨의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고요. 최화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대표실에 울렸습니다. 30년간 이 방에서 명령을 내리던 여자가 이 방에서 체포됐습니다. 최화영이 끌려나가며 절규를 퍼부었습니다. 배신자. 30년 먹여 살린 개가 주인을 물었어. 드림호텔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최화영은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에 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화영은 이강혁의 이름을 외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0년간의 충성이 끝나고 30년간의 결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와 오태평이 방청석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화영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 증인석에 이강혁이 불려나왔습니다. 최화영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30년간 연모했다가 거절당한 분노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혁이 변호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적 감정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문서 증거는 감정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증거 파일 재생을 허가했습니다. 법정에 최화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장미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는 지시, 오복길을 교통사고로 꾸미라는 명령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장미는 두 손을 꽉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 결과 녹음 속 음성은 피고인 최화영 본인으로 확인됐으며 편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화영이 법정에서 이강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배신에 대한 분노인지 30년간 곁에 있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강혁도 최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에 새기는 것처럼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의 눈가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증오와 사랑이 뒤엉킨 감정이 30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최화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감금, 상해, 살인교사, 횡령, 사문서 위조, 30년간의 범행이 빠짐없이 인정됐습니다. 최화영은 선고를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수와 증거 제출이 감형 사유로 인정됐지만 30년간의 공모와 실행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화영이 법정을 나서며 이강혁을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이게 내 사랑의 끝이야. 이강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방통행이었으니까요. 최화영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일방통행이었지. 그건 맞아.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법정 밖 복도 벤치에 오장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교도관에게 둘러싸여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오장미 앞에서 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강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복길 씨에게 죄송합니다. 평생 사죄해도 모자랄 것을 압니다. 오장미가 벤치에서 일어나 이강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30년 전과 달리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개가 아니라 스스로 사슬을 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한 일을 용서하면 아빠한테 죄 짓는 거예요.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장미가 한 발 다가서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진실을 선택한 것. 그건 인정해요. 이강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감정을 삼키려 했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강혁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틀린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교도관이 이강혁의 팔을 잡아 이끌었고 이강혁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장미는 이강혁의 등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다가와 오장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 끝났어요. 오장미가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태평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야, 아빠가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야. 오장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그림자가 마침내 빛 아래로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하늘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